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회계 2급에 대한 이론, 우리 2024년 4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날짜를 보니까요. 7월 27일 날 매우 더울 때 시행이 되었던 시험입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정말 너무 더워서 힘들 텐데 또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 같이 함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ERP 시스템을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장점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럼 단점을 찾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공급사슬에서의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장점이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보의 투명성을 재고 수준 감소 및 재고 회전율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에 대해서 아무래도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소진이 되고 있는지, 우리 회사에 혹시라도 과도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재고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회사가 재고에 대한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 다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공급사슬에 대한 계획, 조달, 제조 및 배송 활동 등 통합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항상 ERP 얘기하면 통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해 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급사슬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ERP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ERP의 특징이고 ERP를 도입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까지 모두 다 장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4번이 단점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자, 뭔가 보면은 굉장히 얘도 장점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은 4번이라는 거죠. 자, 이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건요. 사실 SCM 모듈에 대한 특징이라기보다는 고객들과의 상호작용, 고객에 대한 내용은 CRM이다 라고 해서 커스터머, 이 고객에 대한 내용으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SCM 모듈에 대한 특징으로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만 이 공급사슬과 관련된 SCM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갈게요. ERP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결국에 틀린 것 찾기였는데요. 자,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픈 멀티벤더다 라고 한다면 오픈된 형태를 채용, CS형에서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자, 뒷 문장만 읽으면 역시나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앞에 오픈 멀티벤더의 오픈이라는 단어를 문장에서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답은 1번이었죠.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기출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던 동일한 문장이기 때문에 금방 답을 찾으셨을 텐데요. 자, 우리가 ERP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을 때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오픈 형태를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하드웨어 업체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건 오픈이 아닌 굉장히 폐쇄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올바르게 고친다면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오픈 형태를 채용하고 있고 CS의 형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자, 통합 업무 시스템이다. 파라미터 설정이다.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에 대한 특징들, ERP에 대한 특징으로서 모두 다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ERP 시스템 투자 비용의 개념 중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 자, 우리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전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더라? 바로 토탈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토탈, 전체를 나타내는 건 누구더라? 총 소유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ERP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해서 ERP를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내가 ERP 오너가 되기 위한 전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야?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총 소유 비용이다 라는 표현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문장 안에 전체 라이프 사이클, 전체라는 단어를 보고서 이 보기들 중에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토탈이라는 표현이겠구나.
자, 4번 갑니다. 구축 순서. 이렇게 나올 때는 차라리 쉬워요. 왜냐? 우리에게 분석 단계냐, 설계 단계냐, 구축 단계냐, 구현 단계냐, 이걸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 이거 외우셨을 텐데 외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구분하기가 뭐 이렇게 딱 명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암기하시는 편이긴 한데 차라리 이렇게 순서만 물어보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자, 저는 분설, 축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설, 축현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구라는 단어가 앞에가 동일하기 때문에 앞자리만 똑같이 구구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분설, 축현 이런 순서대로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5번부터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항상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2급은 20문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한 문항당 점수 배점이 몇 점씩이에요? 5점씩이죠. 앞에 네 문항까지는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혁신과 ERP를 놓치고서 합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영혁신과 ERP 반드시 잘 맞춰주시고요. 특히나 1급을 가시든 혹은 다른 모듈을 가시든 결국에는 경영혁신과 ERP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4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맞추신 다음에 이제부터 맞추기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진행을 하시는데 회계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2급은 붙기가 수월하더라. 왜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60점이 넘으면 합격이죠. 평균으로 40점 과락이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몇 문항까지겠습니까? 우리 20문항에 대해서 한 문항당 4점씩이다라고 한다면 5점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12문항만 맞추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문항 앞에 4개 맞춰놓고 뒤에 이제 8개를 맞추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계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 8개만 맞추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날짜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2023년. 우리 출제자님 작년에 내셨던 문제 그대로 갖다 내시면서 뭐가 실수가 있었어요. 연도 수정. 24년도 시험이면 24년도라고 수정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연도 수정을 안 하시고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23년도 나왔던 회차 중에서 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회차가 기억하진 않지만 제가 요 표를 그대로 따왔거든요. 네, 똑같아요. 답도 똑같았고요. 그러면 이 얘기 듣자마자 기출문제만 드립답 풀어서 내가 잘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물론 뭐 기출문제를 풀어서 답만 외웠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그 답이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다른 문제들을 보면 작년에 나왔던 혹은 재작년에 나왔던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던 기출문제를 끌어다가 숫자나 번호나 이런 내용들을 살짝씩 바꿔서 내시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만 보고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고 있대. 문제은행식인가 봐. 나 그럼 답만 외울래.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합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ERP 시험하면 많이들 수험생들이 기출만 봐야지 라고 해요. 근데 기출을 볼 때도 그냥 기출 답만 보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출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셔야지 기출만 보고 합격을 하는 거지 그냥 드립다 기출이라고 해서 해설 보면서 그냥 답만 외우시면 그건 힘들 수 있다더라. 예, 주의사항 한번 이야기하고 갑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본이 125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 자본금만이 자본이 아니에요. 자본에 대한 내용은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까지가 자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25만 원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160이다 라고 하는데 유형자산은 건물까지만 유형자산입니다. 아니, 투자부동산은 아니냐? 네,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당, 재, 투, 유, 무, 기 이렇게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유형 자산은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 자, 유동자산은 115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요. 유동자산이라 하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합이 바로 유동자산이고요. 아래 투유무기는 비유동자산이죠. 자, 그렇다면 5만 원에 70에 40을 더하면 115만 원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자, 비유동부채.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입니다. 여러분들 유동부채이고요. 자, 그러면 비유동부채다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얘기한다? 사장퇴임, 즉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마지막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만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자, 그러면 120만 원이 비유동부채겠죠. 혹시라도 다른 내용으로 이제 바꿔서 응용해서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아, 이거 문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해. 혹은 위에 숫자만 바꿔서 다시 낼 수도 있다고 해.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갈게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회계 연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재무상태표 작성은 12월 30일 현재, 즉 다시 말해 일정 시점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산상태,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의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다라는 표현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럼 영업실적 이런 건 뭐냐라고 할 텐데요. 자, 바로 손익계산서겠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영업실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만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흐름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본 변동표 역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들, 증가 감소에 대한 변화들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그러니 누가 좀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항상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해드립니다. 자,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영업의 비용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영업의 비용 저는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외에 뭐뭐 손실, 그 다음에 차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뭐 이자 비용이다 라고 하는 뭐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손실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외화, 환산 손실도 있고 사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의 사채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이 상환을 하게 되면 사채 상환 손실이 있겠고요. 단기 투자 자산을 처분할 때의 손실들도 모두 다 손실에 해당하죠. 뭐 외환차손이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모두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하죠. 자, 감가상각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 쪽에 들어갑니다. 이 판매관리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다라고 하는 뭐뭐 비로 끝나는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뭐 보험료, 임차료, 그 다음에 급여, 퇴직급여, 그 다음 세금과 공과 이런 내용들이 주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업의 비용과 판매관리비 정도는 꼭 구분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팁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이야기할 때 영업의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뭐뭐 비용,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뭐 손실, 그 다음 뭐뭐 차손. 자, 그 다음 쓰지 않은 거 두 가지가 있죠. 기로 시작하는 두 가지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지금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기로 시작하는 두 가지가 뭐겠느냐? 기부금과 그 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영업의 비용 쪽으로 따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대손상각비다라고 하는 내용은 매출채권에 대한 부분이지만 앞에 기가 붙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영업의 비용 쪽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같은 뭐뭐 기로 시작하는 거 영업의 비용이니까 추가적으로 같이 또 아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뭐 손실, 차손 뒤에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갑니다. 계정별 원장에 기입된 거래를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을 고르래요. 자, 사실 괄호에 있는 내용의 해석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상품이다라고 하면 재고, 자산이겠죠?
미수금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채권인 자산,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바드러움 자산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미지급금은 부채가 됩니다. 자, 이런 보기 안에 특징들만 본다 하더라도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느냐? 4번의 미지급금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금이다 라고 써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죠.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쪽 대변의 기초의 부채를 씁니다. 즉, 전년도 재무상태표에서 미지급금으로 넘어온 금액 220, 그 외에도 당해년도 3월 5일과 11월 21일 날 미지급금 부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다. 이렇게 상승한 부채 중에 내가 미지급금을 상환한 거 4월 15일에 20, 12월 15일에 80을 상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기말, 요게 바로 당해년도 재무상태표 부채로 들어가게 될 미지급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는 쪽에 차변에 기말을 써서 내년도로 넘겨주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기말이 차변에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얘는 부채 계정이겠구나 라고 알고 있거나 혹은 아래 보기만 가지고서도 이상하다. 1, 2, 3번까지는 모두 다 자산인데 4번만 부채니까 4번이 좀 이상해.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9번 갑시다.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우리 회계는 여러분들 복식부기라고 해서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면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이렇게 기록해 주셔. 자, 그러니 여러분들 복식부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특징입니다. 자, 단식부기처럼 옛날에 여러분들 용돈기 입장이나 가계부 적듯이 날짜, 그 다음에 내용을 적고 수입을 적는다거나 지출을 적고 현재 잔액을 적는 방식의 단식부기는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복식부기다라고 해서 모든 결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들은 우리가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죠. 자, 발생주의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이런 표현이죠. 결산 시점에서의 선급 비용이다 라거나 아니면 미수 수익이다 라고 하는 자산 계정들 혹은 뭐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선수 수익이라는 이런 뭐도 있더라? 부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계정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수익과 비용의 발생주의로 해결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처리하고 있더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선급, 비용, 선수수익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죠. 자, 현금주의 방식은요. 사실 발생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 현금주의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표가 하나 있죠? 바로 뭐가 있더라? 현금 흐름표요. 나머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은 발생주의로 작성을 하겠지만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현금의 입출금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일반기업회 기준의 특징으로 같이 넣어줄 수는 있는 거죠. 자, 10번 갑니다. 비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변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자, 비품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고서 구매했다 라고 했을 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겠고 혹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 라고 해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죠. 자, 혹은 비품에 대해서 외상 구매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불러야 되느냐 외상매입금으로 불러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비품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변에도 일반적 상거래, 즉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다 라고 불러줘야지 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 수 없는 나머지 하나는 외상매입금입니다. 자, 외상매입금은요. 상품이나 제품 같은 뭐가 와야지 재고자산이 와야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외상매입금이다라는 일반적 상거래서의 채무 개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형자산인 비품에는 외상매입금을 쓰지 못한다라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자, 11번 갑니다. 기업에 있어 수표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당좌 예금 잔액의
한도 내에서 발생을 한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한다면 이 계좌 한도 내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 당좌예금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당좌예금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당좌예금 잔액은 100만 원인데 상품의 구입 비용이 150이어서 수표에 적힌 금액이 150이더라 라고 한다면 이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일정 금액, 즉 은행과 서로 사전에 협의한 금액까지는 부도 처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표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럴 때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잔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당좌 차월이라 부르며 이 당좌 차월은 내가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계정으로 표현을 할 때는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하는 부채로 표현합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계정으로 혹은 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라는 이런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잔액을 나타내는 당좌 차월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갑니다. 상품 500개를 개당 1,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30만 원은 약소금으로 받고 남은 잔액과 운반비 5만 원은 현금으로 받기로 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가 이의 신청도 있었고 질문이 될 만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번 회차에 풀이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 12번 문제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 상품을 분명히 매출을 했어요. 상품 매출에 대한 수익 계정은 500개 곱하기 1,000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의 매출을 잡습니다. 50만 원의 매출을 잡아요. 자, 30만 원은 약소금으로 받았다. 아마 이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답을 쓸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은 2번일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이 답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답은 3번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차적인 멘붕이 옵니다. 나 분명히 이거 맞았을 거다. 이건 확신한다. 라고 했는데 왜 2번이 답이 아니라 3번일까? 혹은 어떤 분들은 4번에 55만 원이 답이 되어야 될 건데 왜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자, 55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남은 잔액과 운반비는 현금으로 받기로 하다. 자, 이걸요, 여러분들 현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현금으로 받기로 했던 거지 현재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외상으로 물건이 판매가 된 거야.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야 라고 해서 25만 원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 매출은 50만 원어치였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20만 원만 씁니다. 아니 그러면 운반비 5만 원은 현금으로 받기로 하다라고 하면 저 운반비 5만 원은 뭐냐? 자,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운반비라는 명목으로서 낸다 하더라도 이 5만 원은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뭐 현금으로 지급을 했든 외상으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혹은 아직 받지 못했다, 뭐 나도 지급을 안 했더라 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내 돈으로 줬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5만 원은 다시 현금으로 받을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뭐 때문에 받느냐 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적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운반비와 관련해서 이게 내 비용이냐? 사실은 내 비용도 아니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반비와 관련해서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받은 내용 없고 내 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필요 없죠. 자,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게 될 거예요. 상대방은 자신이 구매하는 물건은 50만 원이지만 여기에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은 매입할 때의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 다 뭐 어음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어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만 원과 5만 원의 운반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급해야지 라고 하는 미지급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뭐 운반비에 대한 대납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처리한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내가 지급한 것도 아니고 얘한테 받아서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 매출한 쪽에서의 매출 채권은 얼마까지만 보는 거다. 상품 매출에 대한 50만 원만 매출 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운반비 5만 원은 함정이더라. 실제로 운반비는 누가 부담할 거기 때문에 구매자, 매입자가 부담할 거기 때문에 매입자 쪽에서 운반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렇게 자신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회계 처리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군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저쪽도 55만 원이고 저쪽에 채무 미지급금이 지금 현재 얼마이기 때문에 25만 원이기 때문에 매출자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경우들은 회사에서 뭐 나올 일이 많지 않겠지만 나온다 한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냐? 자, 우리가 사실은 운반비 명목으로 먼저 내준 돈은 이 상대방 물건을 구매해가는 거래처에게 돈을 대신 내가 내준 거죠. 빌려준 거예요. 상대방 대신에 그 거래처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내가 나중에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5만 원에 대한 요 운반비 빌려준 걸 수령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회수하게 되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역시나 대여금은 채권이긴 하지만 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겠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출자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떠냐라고 할 텐데요. 대변에 상품에 대한 매출은 여전히 50만 원입니다. 매출자가 운반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 바드럼이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25만 원이냐? 아닙니다. 외상 매출금 여전히 20만 원이에요. 그럼 매출자가 운반비를 부담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이 택배를 해주시는 분에게, 운반해 주시는 분에게 현금 5만 원을 내가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매출자가 부담하는 상황들은 이렇게 운반비로 처리를 하겠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매입자가 운반비를 부담하게 될 때는 저쪽은 상품의 취득원가로 표현하겠고 나는 매출자 대신에 지금 현재 내가 돈을 먼저 내준 상황이니 돈을 빌려서 상대방이 빌려서 나한테 납부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대여한 금액을 내 입장에서는 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회수할 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요 굉장히 까다롭게도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이들이 헷갈려 했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12월 31일 결산 법인 주식회사 생산기업은 8월 1일 날 자, 요거 조심. 잔존가치 20만 원의 내용요소 10년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정액법입니다. 자,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다라고 했고요. 나누기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는데 이 문제는 월할 삼각해서요 라고 했어요. 즉 내가 1월 1일부터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12개월 중에서 8월부터 12월 달까지 몇 개월만 사용했더라? 5개월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24년도에 기록되는 감가상각비가 얼마이십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200만 원에 잔존가액 20만 원을 차감해 주시면 180만 원 나누기 10년이다 라고 하면 18만 원 18만 원에 대해서 12분의 5 즉 18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하시면 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는 이런 계산기를 들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자, 기초의 매입 채무 잔액은 5만 원이다. 그러면서 질문은 뭐였냐면 매입 채무 잔액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매입 채무다라고 해서 부채 계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앞서 부채 계정을 그렸던 것처럼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 증가하는 쪽에 기초 부채, 감소하는 쪽에 기말의 부채를 그리고 부채가 증가할 때 대변, 감소할 때 차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기초의 매입 채무 잔액은 5만 원이었으며 우리의 질문은 기말의 외상 매입금, 즉 매입 채무는 얼마인가? 자, 그럼 매입 채무는 언제 증가하느냐? 현금으로 매입한 부분은 우리가 뭘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금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 채무가 증가하지 않아요. 회사가 재료들을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현금으로 매입한 건 현금이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라고 해야지만 매입 채무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상으로 매입한 거 얼마였느냐? 50만 원이 외상으로 매입해서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부채의 증가는 기초의 5만 원에 당해연도에 증가한 50만 원까지 55만 원이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갚아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갚아줘야 되는 55만 원 중에서 나는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2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상환을 했다는 건 갚았다는 얘기. 그렇다면 부채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현금이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20만 원. 그런데 외상대금 조기 상환했다는, 즉 일찍 갚아서 깎아줬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줄어든 금액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매입 채무는 20만 원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21만 원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된 돈도 있지만 할인을 받은 금액까지 해서 실제로 21만 원이 할인받은 것까지 하면 이렇게 줄어들더라. 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니 55만 원을 서로 일치시켜 주시고서 21만 원을 차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24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되나요? 34만 원, 34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에 34만 원 3번에 있습니다. 자, 매입 할인도 내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매입 채무 금액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이 19만 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만 원도 따로 21만 원이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혹은 갚아서 더 이상 의무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15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우리가 자본의 증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본의 증가.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자,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게 되면 신주를 발행하다, 유상증자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본금이 대변에 생기면서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하기로 결의했다라고 했을 때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면서 미지급 배당금이다라고 하는 부채가 생기기도 하죠. 자, 이러면 어차피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만큼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뭐 자본의 증가가 아니라 내가 배당을 줘야 됩니다라는 부채의 증가가 있었죠.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뭐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공장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우리가 비품을 구매했으면 대변에 현금이 나가죠. 자, 이 경우는 유형자산 쪽은 증가하는 거고 당좌자산 쪽은 감소하니 자산의 총 합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의 증가를 나타내는 거 유상증자나 신규 발행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었다. 자, 16번입니다. 총 수익이 190, 총 비용이 155만 원입니다. 자, 총 수익에서 우리가 뭐를 빼면 총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왔을 때 기초 자본에 뭐를 더하시면 당기순이익을 더하시면 기말의 자본이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에게 기말 자본을 알려주고 당기순이익을 알려줬다는 건 기말 자본에다가 뭐를 차감하시면 당기순 이익을 차감하면 기초자본이 나온다는 거죠. 자, 질문은 우리에게 기초자본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총수익 190만 원에 대해서 155만 원의
총 비용을 차감했더라. 190 마이너스 155 하시면 35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이 얼마이더라? 기초는 모르는 상태에서 당기순이익 35만 원, 기말 자본이 70이더라. 그렇다면 기말 자본 70에서 당기순이익 35를 차감하면 기초 자본이 35만 원이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재산법 손익법에서 배우셨던 내용이었어요. 17번 갑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수익은 실현주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은 비용,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자,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의미한다. 유출이라는 표현 틀렸습니다.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일시적 또는 우연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로 분류를 해서 판매 관리비인지 영업외 비용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구분 표시가 다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 이자, 비용, 뭐뭐 차손, 손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업외 비용이었죠. 교육훈련비, 비로 끝나는 비 혹은 보험료, 임차료, 급여, 퇴직급여, 세금과 공과 이들은 판매관리비 쪽으로 보시라고 했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계속해서 같은 회차 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19번입니다. 감자 차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즉, 차변에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면서요. 회사가 대변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데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액면가액보다 덜 지급하게 되면 그 나머지 차익을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본금에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얘가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감자 주식수 100주에 8,000원의 액면가액을 기록하시면 8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50만 원이니 나머지 감자 차손이 없는 이상 상계 처리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전체 감자 차익 3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문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서도 자본거래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판매 관리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회차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다? 내가 영업외 비용과 판매 관리비만 잘 구분할 수 있다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3문제나 들어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접대비.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바뀌었지만 ERP 시험은 24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접대비로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 그 다음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 선급 비용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기로 시작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영업외 비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로 끝나는 교육훈련비, 수도강열비 이렇게 해서 접대비까지 총 3개만 판매 관리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키포인트만 잘 기억한다면 이렇게 24년도 4회차 시험 문제를 만난 친구들 영업외 비용과 판매 관리비만 잘 구분해도 15점은 그냥 깔고 가는 거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중간에 좀 고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문제들은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러니 시험장 가셔서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어려워 라고 해서 하나의 문제에 포인트 꽂혀서 걔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빨리 뒤에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보신 다음에 나머지 꽂힌 문제를 다시 고민해 보셔도 시간은 충분하실 겁니다. 자, 시간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습은 실습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